그날 새벽 12살 소녀는 분명히 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단 사흘 만에 그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창덕궁 인정전. 어린 왕의 어깨 위에 올려진 왕관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리는 순간 그는 분명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되어 영원히 비극으로 기록되는 순간. 단종의 재위 기간은 공식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었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왕의 숙부 수양대군이 조용히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린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손은 따로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5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어리고 국사가 번거로우니 수양대군이 정사를 돌보도록 하라.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한 소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권력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던 신하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외삼촌이자 영의정이었던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 이들은 모두 문종이 어린 아들을 부탁한 충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453년 10월 단 하루 만에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일으킨 쿠데타의 이름입니다. 그날 이후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빈 껍데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2세에 즉위해 17세의 죽음을 맞이한 소년. 왕좌에 앉았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 그의 3년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가 진정으로 왕이었던 시간은 과연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이것은 권력의 정점과 나락을 동시에 경험한 한 소년의 실화입니다. 1452년 5월 14일 밤.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조선의 5번째 왕은 지병으로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12세의 홍의가 왕세자에서 국왕이 되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애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필요했고 왕위는 비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조는 그날의 긴박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자가 즉위하니 나이 12세였다. 단 한 줄.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소년의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2세.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은 당시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북으로는 여진족과 국경을 맞대고 서쪽으로는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12세 소년이 이끌어야 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경들이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하라. 특히 김종서, 황보인, 정분 세 대신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정을 이끌어온 중신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이라면 어린 아들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보다 10살 어렸지만 야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형 문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또다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카는 12세였습니다. 경험도 권위도 신하들의 신뢰도 없는 어린아이. 수양대군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어리시니 숙부인 제가 정사를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카를 돕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가로채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단종은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자마자 수양대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하, 국사가 복잡하오니 신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단종의 하루는 왕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정에 나가지만 실제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에게 보고하지만 시선은 수양대군을 향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왕자가 아니라 왕자 모양의 감옥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단순히 지위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단종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왕의 권력은 없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왕관은 너무 무거웠고 그 무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자리를 결정한다는 진실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권력의 구조가 이미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표면적으로 조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린 왕은 매일 아침 조회에 나왔고 신하들은 예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려는 신하들. 다른 한쪽에는 왕권을 넘보는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이 세 명의 대신은 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영의정으로 세종 때부터 북방 개척을 주도한 명장이었습니다. 황보인은 좌의정으로 문신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우의정으로 국정 운영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종의 외척이거나 문종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양대군의 야심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단종실록 1년 8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서 등이 수양대군의 전횡을 우려하여 왕을 자주 아련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국사를 보고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아들답게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1453년 단종 즉위 2년째.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같은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군사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김종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70세가 넘은 노신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야심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왕의 외척 세력을 강화하고 신진 관료들을 등용하며 군권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보다 젊었고 더 야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왕족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돕는 것은 당연한 숙부의 도리라는 명분 아래 그는 점점 더 깊이 권력의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453년 9월.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의 숙부였고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역모로 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린 단종은 숙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수양대군은 아버지를 잃은 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김종서는 고민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너무 어렸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정작 단종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 반면 단종의 권력을 빼앗으려던 수양대군이 단종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다는 것. 9월이 가고 10월이 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종선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미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권력 투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충성과 야심, 정당성과 실력, 명분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은 왕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힘은 수양대군의 야심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선한 의도가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진 자의 편에 섭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어린 왕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은 조용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궁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한양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 측근들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끝내는 것.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사를 의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김종서는 의심 없이 수양대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철퇴를 들고 김종서를 직접 쳐 죽였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조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철퇴. 쇠로 만든 몽둥이. 수양대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김종서를 살해했습니다. 왕족이 신하를 직접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죽자 계획은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황보이는 그날 밤 집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정분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들과 가까웠던 신하들, 총 80여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어린 단종은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12세 소년이었고 궁궐 밖에서는 칼과 피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역모를 꾸미던 간신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숙부라는 사실. 12세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역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날 하루 만에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신하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두려움에 떠는 관료들과 어린 왕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여전히 옥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관리를 임명하는 것도, 심지어 왕의 일정을 정하는 것도 수양대군의 뜻이었습니다. 단종은 이제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단종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환관들조차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궁궐에서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사라진 신하들을 떠올렸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이후 단종의 왕으로서의 하루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단종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입니다. 단 하루 만에 80여 명의 신하가 처형되었고 어린 왕을 지키던 방패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권력은 명분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인다는 잔인한 진실로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은 왕족이라는 정당성과 무력이라는 실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반면 단종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때로 선한 의도와 정당한 자리만으로는 권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 3년 그날 14세의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에서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상왕.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난 선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단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밀려난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 수양대군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완전히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적통. 그를 폐위한다는 것은 곧 역모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양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1455년 윤유월 10일. 조정 신하들이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시고 국사는 복잡하오니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심이 마땅합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14세 소년의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은 이미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은 신하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정치적 지지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14세 소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왕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마저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은 무어라 대답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승낙하였다. 눈물. 그것이 14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다음 날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7번째 왕 세조. 그리고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 왕이었던 사람. 더 이상 왕이 아닌 사람. 살아있지만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 단종은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왕이 사는 곳은 이제 세조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14세 소년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종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궁궐 한 구석에서 그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역사는 그의 일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했을지입니다. 상황이 된 지 몇 달 후, 단종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모두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 시절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들. 그들은 어린 단종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 세조를 제거하고 정통성 있는 왕을 다시 세우는 것.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이미 탈로 났다는 것을. 1456년 6월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단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종의 운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단종이 있었다는 것. 설사 단종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는 언제든 복위운동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서울에서 멀리 보내는 것. 그해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상황이라는 호칭도 박탈당하고 그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15세 소녀는 홀로 깊은 산골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가장 잔인한 면을 보여줍니다. 단종은 왕위를 강제로 빼앗겼지만 그조차도 형식적으로는 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권력자들은 종종 폭력을 정당성으로 감춥니다. 14세 소년이 흘린 눈물은 그 어떤 기록보다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고 왕위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가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선택권조차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1456년 6월 15세의 노산군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유배지로 가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월, 깊은 산골 마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과 단절된 곳. 노산군에게 주어진 거처는 초라한 집 한 채였습니다. 왕궁도 궁녀도 환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감시하는 관리 몇 명과 심부름할 하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단종실록은 이 시기의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노산군은 이미 왕이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과 전설은 그의 영월 생활을 조금이나마 전해줍니다. 노산군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낮에는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워한 것은 왕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 어머니 현덕왕후,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죽은 신하들. 15세 소년에게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노산군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한때 나라의 왕이었던 소년이 이제 유배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들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감시는 영월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산군과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 의심받았습니다. 영월 군수 박충원은 노산군을 돌보라는 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노산군의 모든 행동이 보고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썼는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세조의 눈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57년 봄, 노산군이 영월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던 때, 그는 시 한 수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푸른 산 맑은 계곡물이여 쉬이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에 이르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노산군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갔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16세 소년이 느낀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월의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노산군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죽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왕위를 빼앗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형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산군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월 군수 박충원에게 은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산군을 처리하라.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죽음. 16세 소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박충원은 명령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년 동안 노산군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한때 왕이었지만 이제는 힘없는 소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인물.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1457년 6월 21일. 그날 밤 영월의 작은 집에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월에서의 나날은 단종 인생의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에서 상황으로,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그리고 이제 감시받는 유배인으로. 그의 존재는 점점 작아졌지만 세조에게 그는 여전히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노산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권력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57년 6월 21일 밤. 영월의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노산군이 머물던 집 앞에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명령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명령. 노산군을 사사하라. 사사. 임금이 죄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노산군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된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산군은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과 전설은 그날 밤의 일을 전해줍니다. 관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산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들은 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노산군은 무어라 대답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 그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체념과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날 밤 노산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니, 끊게 강요당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12세의 즉위에 17세의 죽음을 맞이한 소년. 그의 짧은 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월 주민들은 노산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감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산군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월 어딘가에 급히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세조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제 자신의 왕권이 안전해졌다고 안도했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이후 세조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노산군의 죽음 이후 그를 복위시키려는 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15년을 더 왕위에 있었고 조선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강력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함의 그림자 속에는 17세의 죽음을 맞이한 조카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산군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세조와 그 뒤를 이은 왕들은 노산군에 대한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월 주민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그의 무덤을 돌보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때 왕이었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소년.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년 후 1698년 숙종 24년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복권. 그에게 다시 단종이라는 시호를 돌려주고 정식으로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숙종은 조정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종은 정통 왕위를 계승했으나 불행을 맞이했다. 이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날 단종은 죽은 지 241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왕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영월에는 단종을 기리는 사당 장릉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려다 죽은 사육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종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200년 전에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인정받든 아니든 그의 짧은 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복권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17세 소년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강요당했습니다. 그의 죄는 단 하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단종의 죽음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슬픈 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희망도 보여줍니다. 비록 20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회복되었습니다. 단종은 복권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단종은 12세의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즉위식 당일부터 수양대군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2년 후에는 왕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17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공식적으로 3년. 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루 왕이 되고 폐위된이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강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관료 제도를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만든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 뒤에는 항상 단종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있는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카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교에 귀의하며 속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아이러니합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것은 그가 희생시킨 단종입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 영월에 있는 단종의 장릉.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추모합니다. 반면 세조의 광릉을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권력에 희생된 자를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수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가 그의 비극을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무고한 희생, 권력의 잔인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정의. 단종을 지키려다 죽은 사육신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지도 세조를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충신으로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사육신의 이야기는 충의의 상징으로 교육되었습니다. 선비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의 도덕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정당성 없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왕권은 항상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불안해했고 결국 역사의 평가도 복잡해졌습니다. 둘째, 무고한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은 없다는 것. 단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의 자리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를 희생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한다는 것. 세조는 단종의 기록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년 후 단종은 복권되었습니다.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넷째, 개인의 용기는 역사를 바꾼다는 것. 사육신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선택이 결국 단종의 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권력을 잃었지만 역사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정의의 의미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17세의 생을 마감한 한 소년. 그는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정의, 희생과 기억에 대한 영원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데 있다고. 단종은 왕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6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세조는 왕자를 차지했지만 평생 조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정의는 영원하다. 희생된 자는 언젠가 기억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종의 삶을 7가지 장면을 통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12세의 왕이 된 순간부터 17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장면들이지만 이 모든 순간은 하나의 진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권력은 이름이 아니라 실체이고 정당성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며 역사는 강자가 아니라 진실을 기억한다는 것.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세자가 즉위하니 나이 12세였다. 단 한 줄의 기록.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소년의 운명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소년. 준비할 시간도 도움을 청할 여유도 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진 생명. 단종실록 3년조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승낙하였다. 왕위를 빼앗기는 순간에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이 두 기록은 단종의 삶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소년. 권력을 가졌다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던 인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었던 생명. 하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후 숙종은 그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은 조선시대 내내 교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찾아 그를 추모합니다. 왜일까요? 왜 역사는 강력한 세조가 아니라 무력한 단종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힘이 정의를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희생된 자가 순간적으로 패배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권력은 힘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무고한 희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은 그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힘센 자의 기록이 아니라 옳은 자의 기록이다. 단종은 왕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600년을 넘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조는 왕자를 차지했지만 그의 평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적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순간의 권력이 아니라 역사가 내리는 평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힘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종의 짧은 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의 생을 마감한 소년. 겉으로는 3년의 재위 기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도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인물.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정의, 희생과 기억에 대한 영원한 질문입니다. 첫째, 너무 이른 왕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단종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고 그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충신들의 저항도 구조적 힘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은 단종을 지키려 했지만 수양대군의 야심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셋째, 권력은 단 하루만 해도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계유정난으로 80여 명의 신하가 처형되고 단종의 왕권은 사라졌습니다. 넷째,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은 다르다는 것. 단종은 상황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다섯째, 유배지에서의 감시는 자유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이라는 것. 영월에서 단종은 물리적으로는 궁궐 밖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여섯째,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17세 소년의 죽음은 권력의 잔인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곱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한다는 것. 200년이 걸렸지만 단종은 복권되었고 오늘날까지 추모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을 택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침묵을 택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단종과 사육신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권력 투쟁에서 졌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반면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평가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순간의 권력이 아니라 시간이 내리는 평가에 있다고.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단종의 어느 순간이 가장 안타까웠나요? 아니면 사육신의 충절이 더 감동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600년 전에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고 힘보다 진실이 오래가며 희생된 자의 이름은 결국 기억된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옳은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역사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단종의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